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생 진화 생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진화 생물학은 이보 디보라고 하는 생긴 지 한 30년쯤 되는 신생 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 발생학하고 진화 생물학이 합쳐져서 동물의 몸의 형태가 지난 5억 년 동안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죠. 발생 진화 생물학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다양한 수십만 종이 넘는 생물체, 특히 동물의 몸의 형태의 진화에 대해서 혹설한 유전자가 발견됨으로 해서 동물 몸 체형의 진화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참 특이한 형태죠. 뱀인 경우는 혹수 유전자가 이동하여 목 부위가 없어지고 가슴 부위가 늘어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지동물하고 척추동물, 이 두 동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두 종류의 그 동물이죠. 절지동물하고 척추동물이 어떻게 해서 지구의 아주 정복자가 되었는가. 이 설명은 절지동물하고 척추동물은 몸 체통, 그 체통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펼쳐진 부속지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진화 양태에서 지구상의 환경에 적응에 아주 놀라운 기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보 디보를 알려주는 몇 가지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 디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번역돼 나왔었죠. 발생 진화 생물학. 챕터를 보면 동물 만들기. 결국은 안에 중요한 내용은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장균에서 코끼리까지 게놈의 암흑물질, 유전자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생명체에 대해서 화석, 유전자, 동물의 다양성의 탄생, 동물의 형태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느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동물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런 일련의 모든 이야기를 발생진화 생물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보면 지금 생물학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전통 속에서 진화해온 생물학의 세부 분야들이 무엇 때문인지 최근 12년 전부터 서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이제는 유전학, 세포생물학, 생리학, 내분비학, 면역학, 신경생물학, 생화학, 생물물리학 등의 기능생물학 분야와 행동생물학, 생태학, 진화학, 계통분류학, 고생물학, 집단유전학 등을 포함하는 진화생물학 분야,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생물정보학까지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보 디보, 즉 진화 발생 생물학이 생명과 관련된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보 디보의 자격을 받은 학자들이 각 생물학 학과들을 통합하여 통합 생물학과를 출범시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물학의 통합이 서서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보 디보 생명의 블랙박스를 열다는 오늘날 생물학의 통습을 이끌고 있는 이보 디보를 소개하는 최초의 책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첨가해서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책, 게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보 디보든 최근 생물학에서 아주 중심 테마는 게놈이죠. 한 생명체가 갖고 있는 생명활동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놈. 게놈에 대한 책은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책이죠. 22개, 23생의 염색체, 인간의 염색체의 각 기능들, 그 염색체의 역사, 기능,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서술한 책이죠. 이 책에서 보시면 1번부터 해서
12번 염색체. 12번 염색체가 바로 자가조립인데 12번 염색체 자가조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강의 주제인 혹스 유전자에 관한 겁니다. 혹스 유전자의 발견으로 1980년대에 노벨상을 받죠. 예. 그 다음 이 분야의 이제 아주 정통 교과서로는 길버트 발생생물학 버전을 한번 써요. 제8판입니다. 거의 3, 4년마다 판이 막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는 급속도로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년 전에 번역된 같은 계열의 책입니다. 이보 디보 발생생물학 이쪽을 좀 더 대중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You are in the PC라는 책인데 내 안의 물고기. 결국 우리 인간 몸 속에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예, 척추,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들은 물고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초기 어류에서 육지로 상륙한 그 초기의 양서류를 추적하는 고생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을 쭉 읽어보면 고생물학에 얼마나 그 분자생물학의 정보가 융합되어 가는지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챕터를 보시면 지느러미에서 손으로 이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머리의 기원, 두개골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6장의 신체의 설계, 이게 바로 이보디보에 관한 이야기죠. 혹스 유전자에 출연해서 우리 몸의 공통의 설계도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놀라운 거는 이 공통의 설계도가 지난 5억 년 동안 초파리에서 생겼던 그 혹스 유전자가 창곡이라는 물고기의 선조쯤 되는 생명체에서 그 카피가 네 번 카피가 됩니다. 그 초파리가 갖고 있던 혹스 유전자가 네 벌로 카피돼서 이제 물고기에서부터 척추동물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초파리가 갖고 있던 혹스 유전자의 그 패턴은 우리 인간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6장에서는 최초의 신체 설계, 몸의 탄생. 예. 우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출현했는가 이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항상, 당연히 우리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보디보는 도대체 몸뚱아리, 구체적으로 두개골, 척추, 부속지, 손발, 이런 것들이 태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걸 다루는 학문이죠. 예. 내 안의 물고기 안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의 물고기를 찾았어. 북극 고생물학을 안내하는 현장 지침서 같은 건 없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각가지 장비를 추천해줬고 많은 참고 서적을 읽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을 경험에 대비할 방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절감할 뿐이다. 헬리콥터가 북극의 어느 외딴 섬에 우리를 처음으로 내려놓는 순간이 있었다. 나는 맨 처음 북극곰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주변을 돌아보며 행여 희끌무레한 얼룩이라도 움직이지 않나 감시했다. 불안에 시달리다 보면 헛것을 본다. 북극에서 작업 첫 주에 탐사단은 한 명이 흰 얼룩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0.4km밖에 북극곰이 있는 듯 했다. 우리는 1920년대 무성영화에 등장하는 우스꽝스러운 경찰들처럼 꼴사납게 총이며 조명탄 호각등을 앞다투어 집어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곰이란 것은 6m밖에 있는 흰 북극 토끼였다. 북극에는 거리를 판별할 나무나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근감을 잃게 된다. 북극은 넓고 텅 비어있는 공간이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암석은 무려 1700km에 걸쳐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가 찾으려는 생명은 길이가 1.2m 정도 있다. 북극에서 새 화석을 발견할 확률은 근처 더미에서 바늘을 찾아낼 확률보다 낮다. 우리는 6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북극의 옐스미어 섬을 탐사한 후에
우리의 바늘을 발견했다. 행운이란 그런 것이다. 이 무슨 장이냐면 최초로 그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그 생명체를 추적해서 북극의 섬에 6년 동안 답사했던 어떤 과학자의 이야기죠. 결국 이제 고생물학 분야인데도 이 분야의 중심 이야기는 혹스 유전자가 됩니다. 그 과학자가 했던 텐트죠, 북극에서. 그리고 이쪽 분야의 그 뉘앙스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드홀 해양연구소의 이제 학예 캠프, 여름 캠프에 그 생물학자들이 모였을 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교과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조상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고기로부터 시작된 머나먼 길이었네. 우리에게 이르는 먼 길이었네. 창고기로부터 시작된 먼 길이었네. 인간에게 이르는 지르러미와 아가미 구멍 영혼이 이빨과 털 반가워. 창고기로부터 시작된 멀고 먼 길이었네.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부터 왔네.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부터 왔네. 어디? 창고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적어도 척추동물들은. 2부, D 부 관점에서 보시면 창고기가 있습니다. 창고기는, 요렇게 얕은 바다에 모래 이렇게 파묻혀서 이렇게 사는, 고기인데, 이 고기의 유전자에서 이제 혹수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혹수 유전자가 13개가 있죠. 이 13개 혹수 유전자가 4벌로 카피가 되는 거죠. 4벌로 카피된 혹수 유전자가 4학년 전에, 일부는 이제 누락이 되지 않습니까? 누락이 되고, 그 중에, 5개의 혹수 유전자가 잃어버린 패턴으로 정착된 게 우리의 그 포유동물, 마우스 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으로 가다 보면 12개 혹수 유전자 잃어버린 것이, 푸드피슬에서 이게 뭐냐면 보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쪽 브랜치에서 한 개 혹수 유전자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제브라피쉬죠. 유전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제브라피쉬죠. 요약하면 생물학적 이야기들이 맞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볼까요? 창고기부터 시작된 멀고 먼 길이었네.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부터 왔네. 우리 유아 인너피쉬를 찾는 과정에서 내 몸뚱아리 속에 물고기를 찾는 과정에서 맨 밑에 있는 것이 창고기라는 거죠. 그 창고기의 13개 혹수 유전자가 일단 4벌로 반복 복사가 되고 그 반복 복사가 된 52개 혹수 유전자가 해서 5개 혹수 유전자가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 몇 개씩 잃어버리면서 제라발핏이 보고 우리 포유동물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제라발핏이 공장인 셈이죠. 이렇게 지금 있는 가운데 있는 요 간상어입니다. 열대 간상어인데 제브라피쉬가 생물 유전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거죠. 수족관에서. 그래서 혹수 유전자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유전자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DNA에 있는 염기서열입니다. 단백질을 지장해주는 염기서열인데 혹수 유전자는 180개의 염기로 되어 있고 180개의 염기니까 6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혹수 유전자가 여기서 보면 파리에서부터 물고기 제브라피쉬까지 심지어 인간, 병아리, 개구리, 마우스 이런 모든 그러니까 적어도 한 5억 년 동안 이렇게 쭉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 혹수 유전자를 보세요. 바뀌어진 부분이 지금 보시면 요 네 번째 보면 Q만 바뀌어졌죠. 요거는 전부 다 60개의 그 아미노산 그걸 이제 약으로 표현한 건데 바뀌어진 부분이 극히 일부지 않습니까? 이게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5억 년 동안 그 DNA 코드가 바뀐 것이 거의 뭐 몇 퍼센트 안 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혹수 유전자가 바로 인간의 몸의 인간뿐만 아니라 파리에서부터 사람에까지 인간 몸의 형태를 결정해주는 유전자라는 거죠.
생명이 블랙박스를 할 수 있죠. 생명이 블랙박스입니다. 5억 년 동안 바뀌지 않는 생명의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를 지난 30년 동안 과학자들이 해독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전체 몸 설계도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학에서는 동물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 하면 혹스 유전자의 발현이 공간상에서 혹스 유전자 발현이 공간에서 혹스 유전자 발현이 특수한 공간적 발현을 나타내는 생명체. 그러니까 특수한 혹스 유전자가 공간적으로 특수하게 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공간적으로 특수하게 발현되느냐 하면 그래서 이 특수하게 혹스 유전자가 공간적으로 특수하게 발현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동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의 몸 형태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 그것이 뭐냐 하면 대칭성, 그 다음에 모듈성, 그 다음에 극성이죠. 폴라리티, 극성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동물에 해당됩니다. 동물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지동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유동물, 개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좀 그냥 상징적으로 그리면, 이런, 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대칭성을 갖는단 말은 뭐냐면, 이걸 약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네. 자, 이 모든 동물이 대칭성을 갖는데 대칭성을 갖는 걸 대칭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우 대칭이 이렇게 돼 있죠. 대칭이죠. 이쪽 좌우 대칭이 돼 있죠. 그다음 모듈성은 뭐냐 하면 모듈성은 우리가 척추동물은 물고기에서부터 사람까지 척추동물은 척추마디로 돼 있죠. 이렇게. 사람은 30여개의 척추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목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요 척추 마디로 이렇게 되는 요 마디를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동물 몸이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하나의 모듈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나스 같은 사람은 척추동을 어떻게 표현하면 동전을 포개 놓은 것 같다는 거죠. 척추 마디라는 동전을 쭉 포개 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듈성이 갖는 동물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거죠. 고장이 나면 요거만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모듈화된 설계. 이거말로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척추 하나마디, 우리 사람도 피부를 벗겨보면 그 척추 마디에 해당되는 그 체통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렇게 분절 있죠. 체분절들이 있는데 그 분절 하나하나 독립된 설계에 따르는 거죠. 그런 모듈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동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대칭성이 되고 모듈성이 되죠. 그 다음에 극성은 뭡니까? 극성은 잘 보시면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쪽이 앞이고 뒤고, 그 다음에 이쪽이 등이고 이쪽이 배죠. 이렇게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벡터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벡터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놀라운 특징인데, 이어서 그 다음에, 발생 진화 생물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 극성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극성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다리를 엄밀히 말하면, 요렇게 그릴 수 있죠. 예. 어떤 양상이냐 하면, 우리가 다리, 사람을 보면, 사람도 통일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 빨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죠. 팔이 있죠. 예. 팔이 있고, 자, 사람도 등뼈가 있으니까 모듈성이 확립되어 있고, 자, 극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도, 윗팔, 아래팔, 그리고 손가락이 나오죠. 윗팔, 아래팔, 손가락이 나오죠. 다리도 허벅다리, 종아리, 그리고 발가락이 이렇게 나오죠. 허벅다리, 종아리, 발가락. 이게 극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극성입니다. 극성을 띠는 거죠. 네, 이게 극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다리하고 저기 보면 윗팔하고 장다리, 허벅지죠. 그 다음에 아래팔하고 종아리가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손하고 발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요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뭐냐 하면 상동기관입니다. 그 손하고 발이 상동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상동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동기관이 쭉 연솔됐을 때 바로 연속 상동기관을 이루는 거죠. 연속 상동기관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척추입니다. 연속 상동기관은 시리얼 호몰로그라 그러는데, 이 연속 상동기관은 척추, 예를 들면 척추, 또 뭐가 있죠? 갈비뼈, 이빨. 예. 뭐냐면 상동, 비슷한 것들이 쭉 연속도로 나열된 거. 근데 이것이 생물학에서 왜 중요하냐면, 진화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진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생물학에서 중요한 테마는 연속 상동 기관의 종류와 숫자가 변하는 거. 동물 진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시적으로 보면 연속 상동 기관의 종류와 숫자의 변화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스턴이라는 분이 대략 100년 전에 해양 파충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뭐 가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쭉 연구하는 과정에서 진화해온 관점에서 이 부속지들이 연속 상동 기관의 숫자가 줄어들고, 기능은 전문화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게 윌리스턴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나중에 이제 동물의 여러 가지 몸 형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개념은 뭐냐 하면, 동물이 진화한다는 것은 연속 상동 기관에서 연속 상동 기관의 그 숫자가 줄어들고, 예를 들면 갈비뼈 숫자가 줄어들고, 말 같으면 이 발의 숫자가, 발가락의 숫자가 나중에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가락들은 연속 상동 기관인데 마지막 하나로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들고, 기능은 전문화되는 거죠. 점점 잘 달리는 쪽으로 하나의 기능이 특화되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진화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파워포인트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자, 사람하고 이 골격은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병아리입니다. 사람이나 병아리도 사실은 골격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다 1대1로 매칭할 수 있죠. 바로 연속 상동기관들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 이제 절지동물들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연속 상동기관 이 다리들, 부속지죠. 부속지 보면 비슷한 것들이 쭉 나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부속지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부속지의 각 기능들이 특화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얘가 적절한 것 같은데. 자, 어떤 초기의 원시적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등뼈가 줄어들죠. 줄어들고 기능이 이제 특화되면서 갈비뼈 쪽으로 특화되죠 또. 그래서 우리 손가락 그 초기에 그 육지로 상륙한 최초의 그 물고기 대략 3억 7천만 년 전에 육지로 상륙한 아칸소스테가라는 물고기는 물고기에서 이제 결국 파충류로 바뀌는 거죠. 그때는 초기에는 발가락이 8개였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아칸소스테가가 3억 7천만 년 전에 발가락이 8개였는데 지금에서는 대부분 동물에 있어서 발가락 개수는 표준이 5개죠. 이제 줄어드는 거죠. 발가락 개수가. 줄어들고 기능이 특화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쪽으로 기능이 특화되니까 엄지손가락 같은 아주 기능이 특화된 부속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속 상동 기간에 숫자는 줄어들고 처음에 손가락이 8개였는데 손가락이 5개로 바뀌고 기능은 더 전문화되는 거죠. 네, 이것이 일반적인 진화의 방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연속 상동, 척추라는 연속 상동 기관이 있죠. 네, 어떤 굉장히 큰 공룡 같은데 굉장히 큰 공룡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척추 마디가 이제 줄어들고 이쪽 보면 많이 줄어들죠. 그 대신 이제 갈비뼈는 점점 특화돼 가는 거죠. 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주는 예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척추동물 전체 시스템, 더 나아가서 초파리에서부터 인간까지 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혹수유전자고 그 혹수유전자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 물고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 기관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유명한 칠갑상어입니다. 캐비어로 유명한 칠갑상어를 낚시에 잡았는데 이 낚시꾼이 아주 덕의양양하게 웃고 있죠. 웃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면 우리가 보통 큰 물고기는 아가미를 들고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고기 아가미야말로 이 인간의 웃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간의 미소를 가능하게 해준 것도 결국은 물고기의 아가미를 움직이는 근신경에서 온 겁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네, 보시면 앞에 유어인너핏이란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칠갑상어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에서 그 미소를 짓게 하고 얼굴 표정을 짓게 하는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들 보세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두개골에 있는 12가지의 신경입니다. 이 12가지 신경 중에 4가지가 지금 보시면 이 상어의 아가미를 움직이는 신경하고 놀랍게도 순서가 동일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상어라는 물고기의 아가미를 움직이는 그 신경이 몇 억 년 후에 인간한테도 그대로 발현됐고 그 순서조차 바뀌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얼굴 표정도 상어라는 물고기의 아가미를 움직이는 근육신경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보딥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는 초파리입니다. 초파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그 초파리의 발생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보디보의 이제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초파리가 그 10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성체가 되는 과정에서 많이 밝혀진 단백질하고 유전자를 이제 추적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혹수유전자입니다. 혹수유전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유전자를 전사하는 전사 조절 인자죠. 결국은 DNA에 있는 유전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발현하는 그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시면 요 지금 화살표에 있는 요 부분부터 사실은 이제 읽혀지가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유전자가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인데, 요 염기 서열을 전사하기 위해서 이 앞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전사 조절 인자들이 붙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스위치라 그러는데, 이런 전사 조절 인자들의 다양한 집합에 의해서 결국은 생명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생명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몸의 형태가 결정되는 거죠. 몸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모식도로 보면, 자, 요것이 어떤 프로토타입의 생명체라 합시다. 물고기라 보고 보면 이제 이 혹스진, 혹스 유전자가 4개의 혹스 유전자, ABCD라는 4개의 혹스 유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혹스 유전자 D가 펑션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앞에 있는 유전자 앞쪽에 있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전자 C가 동작을 해갖고 C가 만들어준 요 패턴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D라는 패턴을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자, 다시 보세요. 요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스 유전자가 아주 유니크한 거는 뭐냐 하면, DNA 염기 서열에서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같으면, 머리에서 목뼈, 갈비뼈, 다리, 이런 발가락, 이런 걸 만드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동물이 갖고 있는 극성. 순서대로 유전자가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맨 앞에, 발가락을 만드는 유전자가 맨 뒤에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유전공학을 좀 이해하신 분은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극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것이 그 23개의 염색체에 아주 랜덤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가까이 붙었다 해갖고 그 두 유전자가, 몸의 형태가 가까이 있다가 두 유전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들은 30억 개의 염기 서열 중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랜덤하게 흩뿌려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스 유전자는 5억 년 동안 인간에 이르기까지 몸의 구조를 만들어준 혹스 유전자는 DNA 염기 서열에서 일렬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혹스 유전자가 좀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혹스 유전자의 영향은 지금 바로 이 도표에서 보듯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상 상태인데, 만약에 혹스 유전자 D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요 D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혹스 유전자 C가 D 부분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 보시면 요렇게 대체가 되니까 C 있는 형태가 D까지 연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혹스 유전자 B가 펑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B를 만드는 게 요 마른 목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보세요. B가 마른 목걸의 몸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B가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마른 목걸 대신 그 앞쪽에 있는 혹스 유전자 A가 지정해주는 요 사각형 모양이 되풀이 되죠. 네. 요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종의 동물의 몸의 형태를 만드는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 혹스 유전자가 사라지면, 그 밑에 있는 혹스 유전자가 사라지면 바로 위에 있는 혹스 유전자가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뱀인 경우에는 혹스 유전자 이동해서, 체통을 중심으로 해서 혹스 유전자 이동해서 목을 우리가 목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뱀에는 목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목뼈 만드는 부분이 사라지고 이 갈비뼈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네. 그런 양상으로, 예를 들면 진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메뚜기나 많은 절지동물도 정확히 이런 원리로 해서 여러 가지 다리나 부속지들이 생긴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 파리에서 밝혀진 혹스 유전자의 기능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척추동물의 쥐입니다. 마우스 같으면 우리 인간들 거의 가까워 있습니다. 인간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혹스 gene expression in mice and humans.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쥐입니다. 쥐하고 사람하고
동일한 몸 만드는 설계도가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파리, 쥐, 사람 다 동일한 혹스 유전자의 기능에 의해서 몸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생물학계에서 혁명적으로 이보디보를 통해서 지구상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보인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전체 생명체의 몸의 형태를 일의적으로 이제 설명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생명의 형태를 결정하는 블랙박스를 우리는 이제 해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기 보시면 5억 4천만 년 전에 캄프리아의 생명의 대폭발 현상이랑 유명한 이야기죠. 이때 있었던 많은 주로 절지동물들인데 보시면 오파비니아라든지 이쪽에 보시면 척추동물의 중선조인 피카이아라든지 많은 그 동물들이 있죠. 절지동물입니다. 이 절지동물 가만히 보시면 놀랍게도 많은 몸에 마디들이 있죠. 예. 이렇게 많은 몸의 마디들이 결국은 혹스 유전자의 그 기능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혹스 유전자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혹스 유전자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DNA에서 나오는 거죠. DNA, 자, 이중나선이 있다 합시다. DNA 이중나선이 있으면 요거에 단백질을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는 유전자죠. 이 유전자가 읽혀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 만들기 위해서 이게 동작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걸 조절해 주는 게 뭐냐면 단백질 A, 단백질 B, 단백질 C라는 이것들이 뭐냐 하면 전사 조절 인자입니다. 네. 전사 조절 인자하고 이 전사 조절 인자가 있는 DNA의 이 서열을 뭐라 그러냐면 이보디브에서는 스위치라고 합니다. 스위치고 요 단백질들이 결국 이 단백질들이 DNA에 부착을 해야만이 DNA 이중 사슬이 열리는 거죠. 열리고 그거 열려진 그 사슬이 열려진 그 염기 서열을 트랜스크립터 소위 말해서 전사를 하는 거죠. R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RNA 중합 효소가 DNA 코드를 주르륵 움직이면서 전사하는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DNA에 부착되는 단백질들입니다. 결국은 이 단백질하고 DNA에 부착되는 결합되는 단백질하고 스위치는 뭐라 그랬죠? 바로 이 DNA에 그 단백질이 결합되는 영역에 있는 DNA 서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보시면 요거 요렇게 만나죠? DNA하고 단백질이 만납니다. 요 만나는 영역은 대략 염기가 6개에서 9개 정도 염기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는 대략 수백 염기로 되어 있죠. 수백 염기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만약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500개를 합시다.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세포 속에 뭐 10,000개 이상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한 세포 속에 단백질이. 그 다음에 스위치, 요 영역의 스위치,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착되는, 결합되는 이 영역이 만약 500개 된다 하면, 이러면 25만 개의 단백질하고 스위치 조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스위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많은 스위치하고 단백질 조합이 필요하냐 하면, 이 유전자를, 언제, 어느 곳에서, 이 유전자를 언제, 어디서 발현할 건가, 이걸 결정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 중요한 시간하고 공간 정보입니다. 시간하고 공간 정보로서
이 유전자를 적절하게 발현할 타이밍하고 장소를 결정해 준 거죠.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발생이라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발생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이죠. 수정란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세포의 변형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런 변형들을 타이밍 맞게끔 간세포라든지 심장세포라든지 콩팥세포라든지 브레인세포라든지 이게 다 다른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포들은 전부 다 하나의 수정란에 시작됐는데 이 하나의 수정란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대략 250개의 다양한 세포 군들을 만들어냈느냐. 그것은 그 세포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중요하죠. 간이나 브레인이나 근육이나 그 있는 장소하고 그것이 발현되는 시간의 정보가 가장 중요하죠. 그 두 가지 시간 정보에 맞추어서 그 세포들이 그 기능을 하게끔 유전자를 동작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스위치하고 단백질의 조합에 의해서 25만 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최근 이제 이쪽에서 밝혀진 것이 뭐냐면, 인간의 유전자가 2만 5천 개 정도인데, 심지어 양파가 우리 인간의 유전자보다 개수가 많습니다. 대장균도 인간의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그럼 우리가 파리나 대장균이나 양파보다 인간이 기능적으로 못한 비슷한 짐승이 있냐? 아니지 않습니까? 놀랍게 인간은 많은 펑션을 하는데 유전자 개수를 보면 대장균이나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분자 생물학이 굉장히 당혹해진 거죠. 그러면 이쪽이 본질은 뭐냐 봤더니 유전자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하는가, 어떻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그 브레인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유전자는 침판지의 기억을 담당하는 유전자보다 능력이 한 2배쯤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2만 5천 개밖에 안 되는 유전자지만 인간이 만드는 유전자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멀티펑션 하는 거죠. 다기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협동 작업을 하는 거죠. 팀워크로 해요. 팀워크. 네, 팀워크 작업을 하죠. 그 보시면 요즘 저 월드컵 얼마 전에 끝났는데 보시면 결국은 어느 팀이 최우수를 갑니까? 결국은 팀 플레이를 잘하죠. 그러니까 개인기보다 결국은 팀 플레이를 잘하는 쪽이 월드컵을 우승하듯이 월드컵 게임 점점 그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유전자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유전자의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2만 5천 개밖에 안 되는 유전자만 다기능하고 팀워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 전사 조절 인자들이 결국은 이 유전자를 타이밍에 맞게끔 그 다음에 하모닉하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발현한가를 결정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유전자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앞에 붙었던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는 전사 조절 인자가 중요하고 그 전사 조절 인자가 결국은 단백질들인데 이 단백질들이 붙는 영역을 스위치라고 하고 이 스위치가 동작하는 양식이 모듈성을 갖습니다. 결국은 왜 인간이 되었냐 물으면 스위치의 동작 원리가 모듈성을 갖게 되고 모듈성에 의해서 인간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동물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 중에 모듈성이 점점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연결망으로 구현되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DNA 코드를 더 그리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인간의 경우는 30억 개입니다. 그러면 이 전사 조절 인자도 결국은 단백질인데 이 전사 조절 인자 단백질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결국은 이쪽에 있는 DNA가 또 만들어주는 거죠. DNA 이쪽에 유전자가 A라는 거 만들어주고 이쪽에 있는 유전자가 B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이쪽에 있는 C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유전자를 적당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타이밍 맞게끔 적당한 장소에서 읽어줘야 되는데 신체 내에서 그럼 읽어주기 위해서도 이것도 전사조절 인자란 또 단백질이 붙게 되는 거죠. 예. 이거 만약에 A 프라임, B 프라임, A1, B1, C1이라 합시다. 이래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그러면 A1, B1, C1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이것도 다른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 게놈 속에서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시공상에 다중으로 다중으로 연결된 유전자 스위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명 진화, 인간까지 오는 데서 가장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 다중으로 연결된 유전자 스위치 시스템입니다. 이 유전자 스위치 시스템이 뭐냐 하면 결국은 꼬리를 물고 계속 다중으로 연결된 유전자 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 맞게끔, 예, 심장세포에서 틀이 나면 안 되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시공상의 발현입니다. 무엇에? 게놈 속에 있는 혹소 유전자가, 지난 한 5억 년 동안, 체축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점점 많은, 부속지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다기능을 만드는 거죠. 요약해 말씀드리면, 지구상에서, 가장 적응적으로 성공한 두 동물은 뭐냐 하면 절지동물하고 척추동물입니다. 절지동물은 잘 보세요. 절지동물은 가장 이 방식이 성공한 게 절지동물하고 척추동물입니다. 절지동물의, 자, 이게 부속지에 의해서, 예, 부속지입니다. 체통에 붙어 있는 부속지에 의해서 절지동물은 이동하고, 섭식하고, 교미하고, 예, 방어하고, 감각기관 다 갖죠. 절지동물. 이렇게 더듬이 생각해 보세요. 척추동물은 어떻습니까? 척추동물은 놀랍게도 이 체통을 중심으로 해서 부속지는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 부속지가 물고기에서는 앞다리가 어떻게 됐죠? 지느러미를 받겠죠. 그 다음에, 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에서는 앞다리가 뭘 받겠죠? 앞날개로 받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5억 년 동안 척추동물의 진화사를 5억 년 동안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속지를 통해서 척추동물은 물에서 헤엄을 치고 육지를 뛰게 되고 급기야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혁명은 부속지에 4개밖에 없는 이 부속지가 가져온 놀라운 환경의 적응 능력입니다. 결국은 이 부속지를 가능한 것이 바로 혹소유전자고, 혹소유전자가 1980년대 발견됨으로 해서 인간은 드디어 모든 동물의 몸의 설계도를 해독하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환경에 물이나 하늘이나 육지에서 생명체가, 동물이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의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보디보, 발생, 진화, 생물학이 모든 생물학을 통합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